네,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과 수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산정호수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 독수리 유격대 공연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윤춘근 회장님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주신 우리 선조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75년 전 30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낸 6.25 전쟁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잔혹한 3년간의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고향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63분의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 유격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수리 유격대는 최정성 대장과 김익수 소대장 등이 지역 내 경찰과 군부대에서 활동하던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신원조에는 최종성 대장이 38선 이북에 대한 첩보 활동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면접 과정을 통해서 신원의 진위 여부조차도 철저하게 가려 대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75년 전 나라를 지킨 별,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 유격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지던 그대, 이제서야 느껴지는 그 영혼 안타까울 뿐. 누가 부르지도 않았던 말,
상공애국 청년들이여, 적의 무력 남침으로부터 포천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을 잡자는 대장님의 호소에 우리는 남부 여대하여 모두 남으로 떠나는 피난길과는 반대로 이미 적의 소굴이 된 우리의 고향 포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17연대 일대대에 합류하여 최영찬 대원을 영원한 척후병으로 하늘나라에 바치면서 포천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앞에서 우리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더구나 32연대 3대대 유격대로 부대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대장님을 포함한 5분의 간부를 전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하늘을 뚫고 땅을 넘치고도 남았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 마음을 주스르고 32연대 3대대로 가서 전쟁을 이기고 귀향하라는 대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북진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봉의 수색대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군번 없는 유격대, 자랑스러운 포천의 의병이었습니다. 특히 양평에서 8사단과 전후반 임무교대를 한 후 화야산에서 설악동, 청평발전소, 별리, 하판리, 상판리, 젠말, 청계산, 강시봉, 도성고지, 백운산, 광덕산, 가오고개, 육단리, 사곡리, 천불산을 거치면서 금화 지역에 달할 때까지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1950년 12월 5일이다. 17연대 1대대로부터 임무가 하달되었다. 현재 독수리 유격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수색 정착 명령이었다. 첫 번째 명령은 아니었다. 독수리 유격대의 주요 임무가 이 지역 일대의 지형 지물에 밝았기 때문에 수색 정찰의 천병 역할은 항상 독수리 유격대의 몫이었다. 그래서 이동형 낭유리 일대의 적정을 살피고 오라는 명령 역시 우리들의 몫이었고 차상길 대원에게 그 임무가 하달되었다. 전방에 보이는 고지에 올라가라. 태극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 태극기를 흔들어라. 차상길 대원 혼자 오르란 말씀이십니까? 수색 정찰은 오히려 혼자가 더 유리하다. 더구나 적에게는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공격이 없을 것이야.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아니, 혼자가 더 편합니다. 제 달리기를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서 태극기를 주십시오. 차상길 대원은 태극기를 받아들고 무병고지에 올랐다. 그의 말이 맞았다. 차상길 대원은 단숨에 무병고지에 올랐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태극기를 흔들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도 힘든 일이었다. 차상기 대원의 모습을 본 현역 반사들과 우리의 대원들은 적이 없을 것으로 오판하고 무명고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적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적은 이미 잘 훈련된 부대였다. 차상기 대원을 살렸던 것은 본대를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전투로 최영찬 대원과 현역 수색 대원이 전사했다. 최영찬 대원은 독수리 유격대의 첫 번째 전사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슬픔을 추스릴 시간은 없었다. 우리 독수리 유격대는 수많은 중공군이 포천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고 그 사실을 본부에 보고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1950년 12월쯤) 중공군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었습니까? 유격대를 결성한 후에 우리가 했던 일은 도평리 백운동 약사골에서 빨갱이를 토벌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 지역에서 12월 말쯤부터 중공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보였죠.
정찰을 하면서 중공군을 확인하고 대대 본부로 와서 보고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중공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급히 보고를 하러 가다가 다리를 삐어 쩔뚝거리면서 힘들게 대대본부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도대체 왜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 중공군의 공세가 있었나요? 그곳에서의 전투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내 말에 믿지 않던 현역들은 중공군이 코앞으로 닥쳐오자 우리가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기도 전에 후퇴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일대대에서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을까 해서 합류했던 거고, 일대대는 정보를 얻고 서로 협조를 하려고 손을 잡았던 것인데 그들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당시 일대대는 왜 그렇게 유격대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정식 군대가 아니라는 편견이 있었겠죠.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자식을 내버려둔 채 고향과 나라 지키겠다고 나서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얻어먹으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고 갈 곳이 없어 일대대에 빌붙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 독수리 유격대는 후퇴를 하면서도 항상 선두였어요.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불공정한 처사와 오류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이라면 말이 다르다. 고향 포천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향을 수호하기 위해서 걸기한 의병 독수리 유격대가 1950년 중공군의 개입과 17연대 1대대에 배속된 사연으로 충청도 중원군 동량면 목행리로 유격대를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비행장 경계 근무와 역시 수색 정찰이었다. 포천을 사랑하는 애국 청년 독수리 유격대가 군인이 된 것이다. 다만 다른 군인들과 차이가 있다면 군번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군번이 없다는 것. 그것은 군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유군인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하고 소모품 정도로 대하는 현역들의 대우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다. 어느 날 32연대 3대 대장이 모자라는 전투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보낸 트럭에 승차했다. 우리는 트럭까지 보내는 것을 보고 당연히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 판단했다. 그리고 17연대 1대대의 보고 없이 32연대 3대대로 가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17연대 1대대장은 우리가 배신한 것으로 단정하고 무단 이탈죄를 적용했다. 우리는 17연대 1대대에 돌아와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담배 건조장에 갇히면서 문제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5명의 간부들은 집중한 일개 분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들어보는 군법 제9조에 의해 처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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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의 간부는 억울한 죽음 앞에서라도 끝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꺼져가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처분으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뜻을 전합니다. 바람 불고 마음이 울어 떨어지네 눈물 잔뜩 머금은 저 그 마음에 잊혀진 님 가시는 길 그 길 따라 잊혀진 길 가시는 님 그 길을 따라 구천의 머문 마음 듣는이 듣는다 하여도 더강 건너가야 하나님 너의 산이나 들어보자. 흥망산천 간부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후 우리는 17연대 일대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가정 역시 너무 어지럽습니다. 옷을 모두 뺏기고 뱀짓바람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2월 6일이었고 바로 다음 날이 음력 설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운 날에 옷을 벗고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더구나 강 반대편은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강으로 떠밀며 했던 장교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희들도 다 죽여야 하는 건데 간부들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살려준다. 죽기 싫으면 어서 강을 건너라. 그 말은
오히려 죽으라는 말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은 달래강이었습니다. 달래강. 포근하게 느껴졌던 그 강이 그날에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을 따라 몸을 움츠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간혹 민가에서 옷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수상하다고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을 때도 어쩔 수 없이 17한대 일대대라고 확인을 요청하면 도망병이라고 혼을 내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17연대 일대대 지역을 필사적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고 우리는 드디어 32연대 3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끝까지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함께 싸우고 무사히 돌아가라는 대장님의 말을 기억하고 적과 싸우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32연대로 가서 의성, 청송, 의홍, 신령 일대에서 공비토벌을 했습니다. 전선은 북쪽에 있었지만 공비들이 일월산에서 팔고산까지 상당한 세력으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항공지형까지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획으로 공비토벌 작전을 했습니다. 공비토벌이 끝나고 안동에 집결해서 차량편으로 양평까지 이동했습니다. 양평에 도착해서 부병 제8사단과 전후방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전투무장으로 군장을 바꾸고 진격을 하면서 가평군 설악면 운악산에서 준공군과 전투를 했습니다. 아군의 일부가 강을 건너가서 절벽에 붙었는데 준공군의 저항이 심하니까 공군과 탱크가 폭격 지원을 했습니다. 때문에 도강에 있던 아군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우리 유격대는 수많은 전투에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373 고지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373 고지는 본디 우리 유격대가 적진에 들어가 수색 정찰을 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373 고지는 그리 크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연대장이 명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73 고지는 다른 고지보다 올라가기 딱 까다로운 고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1951년 6월 26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공격을 시작했는데 대략 8분쯤에서 중공군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정면과 측면에서 모두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규하 소대장이 앞장을 서고 7명의 특공조를 편성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특공조가 할부 능선의 바위를 점령해서 올라서자 정상의 적군이 집중 사격을 해서 7명이 모두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투는 3일째가 되었습니다. 꼭대기에 바위가 있고 중공군이 그 바위를 의지해 버티는 겁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참아가며 죽기 살기로 373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전투로 54명의 대원 중 9명이 전사했습니다. 373 고지 전투 이후 734 고지 전투, 대용산 전투, 금성지구 전투까지 치열한 전쟁을 거쳐 휴전을 맞이했고 휴전이 된 무렵 민간인의 신대 부대를 해체하라는 국방부의 훈령에 의하여 독수리 유격대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 이후 독수리 유격대 일부는 귀향을 했고 일부는
현지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마을 상황도 모르고 언제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를 보겠다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하루만 집에 가서 어머니 뵙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지금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전시 상황이란 말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금 안 보내주면 타령이라도 할 것 같구나. 대신 반드시 하루만 자고 돌아와야 된다. 중성 감사합니다. 중성, 어서 갔다 와라. 고향이구나. 준호니? 아이고 준호야. 아이고 준호야. 어머니. 아유, 우리 준호 살아있었구나. 예, 어머니. 준호야. 아유, 어떡해. 우리 준호 어떡해. 저 괜찮아요. 저 아무런 다친 데도 없어요. 대장님한테 어머니 뵙고 딱 하루만 자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유, 밥은 먹었어? 괜찮아요. 저 어머니 본 걸로만 해도 충분해요. 아이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저 아랫마을 좀 갔다 올게.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어머니. 장부에 길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어머니. 준호야. 아이고, 전쟁통이라 마을에도 먹을 게 없네. 자, 이거라도 먹어. 감사합니다. 아유, 천천히 먹어. 어머니도 좀 드세요. 엄마는 많이 먹었어. 어여 먹어. 그래도 좀 드세요. 준호야. 많이 먹어.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예. 우리 영석이는? 영석이도 같이 있는 거지? 천천히 애체하겠네. 그래. 영석이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안 와? 우리 영석이는 왜 안 와? 영석이도 곧 올 거예요. 그렇지? 네네. 저기 이것 좀 우리 영석이한테 꼭 좀 전해줘. 이 어미 걱정은 하지 말고 꼭 무사히 좀 돌아오라고 꼭 좀 전해줘. 알겠지?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전할게요. 그리고 꼭 같이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래.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돼요. 건강하세요. 준호야.
6.25 때 행방불명되신 분들의 추모 제사를 통상 9월 9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고 밭에 나가 동네 사람들과 떡을 나눠 먹는데 어느 분이 묻더군요. 오늘 무슨 날이냐? 이게 웬 떡이냐 하고요. 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내온 떡이라고 말했더니 아니, 그 집에도 행방불명되신 분이 계셔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버지의 위패가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는 것과 독수리 유격 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이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도처에 깊게 묻혀 있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은 373 고지 전적비를 찾아 바라보며 통일이 되면 아버지의 유해를 꼭 찾아보시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훈장을 받으려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에게 장갑과 외투를 벗어주시며 끝까지 나라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당부하시던 대장님과 간부들의 만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며 저 건너 국망봉을 타고 넘으며 시험시험 고향 얘기를 나누던 우리 전물대원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전우여, 그리운 전우여, 살아남은 우리가 합심으로 돌을 깎아 비를 세우고 당신의 이름도 새겼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향을 피워갑니다.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는 곳, 하늘이 높고 사냐가 푸른 곳, 이곳은 당신이 지켜낸 자유의 천지입니다. 오늘 이 추념의 소리를 위안으로 삼아 편히 쉬소서. 우리가 당신의 후손을 대신하며 해마다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향도 피우리니 해처럼 달처럼 영원하게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감싸 주소서. 전우여, 전우여, 그리운 전우여, 편히 영면하소서. (1950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다시 총을 잡고 독수리 유격대원으로 참여하여 전장에서 싸웠을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고향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니, 우리 뭐하고 놀까? 우리 땅 따먹기나 할까? 그래, 좋아. 나부터 할게. 그래. 나랑 같이 공기놀이 할 사람! 나! 그래,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게. 자, 여기. 고마워. 살짝. 너 진짜 잘한다. 야! 진짜. 땅 따먹기. 거기다 했는데. 야, 뭐 하는 거야? 우하하하. 메롱. 야! 이리 와. 예쁘다.
63분의 독수리 유격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